안녕하세요. 쯔쌤입니다. 2022년도 2회 시험이 끝났는데요. 이제 2022년도 3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해설 영상을 들으실 것 같은데 아직 안 풀어보셨으면 꼭 한 번은 풀어보시고 이 해설 영상을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난이도는 평이했던 수준이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글상자 이제 내용을 읽어보시면 딱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어요. 의약품, 건강, 미용, 그리고 영어로도 우리 교재에 있었던 헬스 앤드 뷰티 스토어라고 해가지고 이거 우리 올리브영이랑 랄라블라를 예시로 드렸던 드럭스토어에 대한 내용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드럭스토어에서 드럭이 약을 의미해서 약을 판매하는 소매업체 드럭스토어였습니다. 자, 2번으로 가볼게요. 편의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요. 우리 편의품은 일단 사탕 생각하고 문제 풀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편의품과 완전히 반대되는 특징을 가진 물품을 전문품이라고 불렀었고, 우리 전문품은 벤츠 생각하기로 했었죠.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쉽게 나와요. 자, 사탕은 상품 회전율이 높은 상품이다. 맞는 설명. 단가가 낮아요. 판매 마진율도 낮아요. 그래서 이제 단가가 낮아서 마진율이 낮은데 그래도 우리가 많이 팔아서 돈을 벌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박리담의 방식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구매하는 상품 맞고 샴푸나 비누 등의 필수품이 해당되는 거 맞죠? 자, 5번이 정답이네요. 일반적으로 고관여가 아니라 저관여. 어떤 사탕을 먹어도 사실 상관없어. 저관여 상품에 해당하고 고관여 상품은 우리 편의품에 완전 반대되는 전문품의 특징이었던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험에 편의품이 나왔으니까 다음 시험에는 이제 선매품이나 전문품을 물어볼 확률이 더 크겠네요. 자, 3번으로 가볼게요. 어떤 대상에 대해 일반적으로 좋거나 나쁘다고 생각하고 그 구체적인 행위들을 일반적인 생각에 근거해서 평가를 하거나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아, 이거 우리 일반화시키는 거, 성급한 일반화시키는 어떤 생각의 경향을 말했었고 교재에서도 배우신 내용입니다. 후광 효과라고 배웠죠. 우리 기출 해설 열심히 들으셨으면 바로 정답 고르실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상식 문제였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면 4번 직접적인 실행 여부보다는 형식에 치우치는 윤리 규범이 올바르다. 이거 완전 반대죠. 형식에 치우치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실행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위치가 바뀌어야 우리가 추구해야 될 윤리 규범이 되겠다. 이게 상식 문제나 이제 유통관리사 문제를 풀다 보면 1번, 2번, 3번, 4번을 막 순서대로 하나하나 뜯어서 이렇게 막 맞는지 틀리는지 고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번 눈으로 1번부터 5번까지를 쭉 훑어보시고 그 다음에 보면은 조금 더 쉽게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법 문제는 우리 틀려도 상관없어요. 법 문제는 풀지 않기로 했죠. 그래도 정답은 3번이었다고 하니 여러분 이번에 법 문제 푸실 때도 찍신 들리시기를 제가 멀리서 응원하고 있을게요. 자, 6번 갖겠습니다. 도소매업의 유형과 특징을 설명했는데요. 이제 생도소소, 우리 유통경로 생도소소로 공부를 하셨었는데 자, 볼게요. 도매상은 재판매나 사업을 목적으로 구매하는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한대요. 재판매나 사업을 목적으로 구매하는 고객이 바로 소매상이죠. 맞는 설명이고 소매상은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활동을 한대요. 맞죠? 도매상이 소매상에 비해서 더 넓은 상권을 대상으로 판매를 한다? 당연히 맞는 설명. 동대문 의류시장 생각해 보시면 전국의 상인들이 동대문에 다 모여가지고 다 여기저기서 모여가지고 제주도에서도 오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대량으로 상품을 사가서 그 지역에 가서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매상보다는 도매상이 그 상권으로 보면은 훨씬 넓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겠죠? 자, 4번. 도매상은 제조업자들로부터 상품을 구매해서 소매상에게 배분한다. 맞는 설명이고. 5번도 되게 쉽게 답이 나왔어요. 도매상을 모르는 사람도 5번을 보면은 정답을 맞출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예요. 자, 보시면 소매상은 슈퍼마켓이나 백화점 같은 무점포, 방문 판매나 자동 판매기 같은 점포, 이거 완전 바뀌었잖아요. 방문 판매나 자동 판매기가 무점포고 슈퍼마켓이나 백화점이 점포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상식만 가지고도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에서 오랫동안 고민하지 마시고 5번까지 쭉 한번 눈으로 훑어보시고 그 다음에도 답이 안 나오면 하나하나 뜯어서 보자. 요런 습관을 좀 들이시길 바랄게요. 그래야 답이 더 쉽게 나옵니다. 자, 7번으로 가시면 상대적으로 높은 고객 접촉도를 가지는 업무의 특성을 나열해봐라 라는데요. 높은 고객 접촉도라고 하면은 고객이랑 직접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고 이렇게 직접 접촉을 하는 그 정도가 많은 거를 의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장 내에 있는 판매원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고객의 응대 위치는 분산된다. 그쵸? 이 고객이 있는 곳에 가서 응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이 뭐 식품 코너에 있으면 식품 코너에 가고 가구 코너에 가 있으면은 가구 코너에 가서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응대 위치가 분산된다라는 설명 맞고요. 종업원의 역량 중 대인관계 기술이 중요하다. 그쵸? 고객을 설득해서 판매를 이끌어내야 되니까. 디귿 보시면 업무 처리가 자동화되고 표준화돼야 된다는데 고객을 직접 만나는 판매원들은 1대1 마케팅이 중요해요. 그래야 고객의 마음에 공감을 하고 대화를 통해서 설득을 해가지고 고객의 구매를 이끌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대1 마케팅이기 때문에 오히려 개별화라고 말을 해야 되지 자동화랑 표준화는 전혀 판매원의 자세와는 다른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의 핵심 가치가 효율성이 아니라 설득, 시간이 오래 걸려도 설득해서 구매를 이끌어내는 그런 능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판매원이 갖추어야 할 시장 지식으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보시면은 시장이라고 하면은 우리 앞에서도 많이 문제 푸셨는데 시장이랑 고객이라는 말이랑 동일한 거죠. 우리가 결국에는 이 시장에 있는 고객들을 설득시켜서 판매를 하려는 게 바로 마케팅이니까. 그래서 이제 고객에 관련된 거 찾아주시면 정답 4번 나오는데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5번 같은 경우 보시면 어떤 상품 자체에 대한 특징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품 자체에 대한 특징을 알아야 되는 사람은 판매원이 아니라 이 물건을 만들어내는 뭐 제조업자라든지 유통 과정에서 관리를 하는 어떤 관리자라든지 어쨌든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지식인 거죠. 자, 9번으로 가볼게요. 서비스 품질 나오니까 딱 우리 이제 신, 확, 유, 공, 대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이 문제가 조금 꼬은 게 있어요. 그 뭐냐면은 쉬운 건데 자, 신뢰성 있죠. 확신성 있고 유형성인데 무형성으로 고쳤다. 그 다음에 공감성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꼬은 건데 대응성이라고 시험에서 낼 때도 있고 반응성이라고 그 한국어를 고쳐서 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우리 예전에 기출에서도 반응성이라고 나온 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기출해설 잘 들으신 분들은 쉽게 미음까지 해결이 되셨을 거라고 봐요. 근데 어쨌든 디귿을 다 제외해 주시고 나머지를 고르면 결국의 답은 4번밖에 안 된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시험에서 대응성을 반응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구나. 요거는 한번 이제 머리에 넣어주시고 가실게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은 상식 문제입니다. 너무 쉬운 상식 문제. 5번 바로 보실까요? 강한 억양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빠르게 말한다. 텔레마케팅 하는데 억양을 강하게 해가지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안 되겠죠. 정답 5번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1번은 프랜차이징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 프랜차이징 시스템은 본부가 있고, 우리가 본부를 프랜차이저라고 불렀죠. 그리고 가맹점이 있어요. 가맹점은 프랜차이지라고 불렀었죠. 이 둘 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본부는 이제 제품을 개발하고 어떤 뭐 마케팅에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하면은 가맹점은 오로지 그 상품의 판매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한 그런 장점을 가진 시스템이 바로 프랜차이즈죠. 이제 뭐 기억이랑 니은을 보시면 이 기억이 계약금, 로열티, 임대료의 수입을 넣는데요. 그러면 기억이 본부, 니은은 자연스럽게 가맹점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12번 중간상이 있어서 나타나는 효과 우리 1강에서 배우셨었어요. 쭉 읽어보시면 4번 생산자의 재고 비용이 증대가 아니라 감소하죠. 왜냐면은 도매상이 생산자로부터 대량의 상품을 사가서 직접 본인이 보관을 하면서 소매상에게 판매를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13번. 이거는 우리 이전의 기출문제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건 꼭 맞췄어야지 이런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아니지만 이번에 나왔으니까 우리 이 O2O라는 놈이 도대체 어떤 친구인지 기억을 한번 하고 갈게요. O2O랑 비슷한 단어를 우리가 배웠었어요. 뭐냐면 B2B라는 말 배웠었고요. B2C라는 말 배웠었고요. 혹은 C2C라는 말도 있었어요. B2B, B2C, C2C에서 B는 뭐였냐면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C는 커스터머예요. C는 고객이에요. 기업에게 판매를 하면은 B2B고요. 기업이 고객에게 판매를 하면 B2C고요. 고객이 지들끼리 거래하면 당근마켓 같은 거 자기들끼리 거래를 하면은 C2C라고 불러요. 이런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예요. O2O는 최근에 등장을 한 건데요. O2O는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을 결합시킨 형태를 O2O라고 해요. 그래서 앞글자 O랑 O를 따서 O2O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스타벅스에 가서 이제 주문을 할 때 사이렌 오더로 미리 주문을 하고 직접 매장에 가서 내가 주문한 상품을 테이크아웃만 하면 되는 거. 뭐 이런 거라든지 또는 우리 여기 문제 예시로도 나왔는데 이 오프라인에 있는 택시기사와 오프라인에 있는 택시기사를 만나기 위해서 뭐 카카오 택시 어플에 들어가서 내가 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 택시기사의 서비스를 예약을 한다. 이런 거.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합쳐지는 거를 O2O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1번 바로 제가 설명해드린 예시고요. 2번이 정답인데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라 어쨌든 온라인 투 오프라인은 기업이 자기들의 상품을 마케팅하기 위한 어떤 방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에 이 O2O는 B2C에 해당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B2C를 하는 방법이 O2O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개인 간의 거래는 딱 방금 제가 말씀드린 당근마켓 생각나시죠? 그래서 얘는 C2C예요. 자, 3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승객과 기사를 연결해주기도 한다. 맞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결합한다. 맞고 일반적으로 B2C 거래에서 활용이 되는 것이다. 맞죠? 자, 14번 갈게요. 상품의 다양성과 구색처럼 취급하는 상품 계열에 따른 소매상의 분류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었어요. 할인점, 백화점, 전문점, 대형마트 이 단어들을 들을 때
상품의 다양성이 어떻게 막 변화하는지 느껴지시나요? 할인점은 다양하죠. 전문점은 다양하지 않죠. 백화점은 다양하죠. 대형마트도 다양해요. 셀프 서비스는요, 상품의 다양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고객들이 직접 물건을 담아오느냐 아니면 점원이 갖다 주느냐 하는 소비자 중심에서 본 어떤 판매 방법의 형태잖아요. 대형마트는 셀프 서비스고 백화점은 셀프 서비스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15번은 상식 문제 볼게요. 저 이거 헷갈렸네. 15번은 상식 문제가 아니라 한번 볼게요. 소매업의 역할 중 소비자한테 해주는 기능이 아닌 걸 골라라 라고 했어요. 상품을 제공한다. 맞고. 상품의 재고를 보유해준다. 맞고. 쇼핑의 즐거움. 당연히 맞죠. 위험을 부담하고 금융 기능을 제공한다. 요거는 X. 이거는 소매상이 도매상에게 해주는 역할이었죠. 그 다음에 가격을 소비자한테 결정해주는 역할 맞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16번이 상식 문제. 판매원이 매장 내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아닌 걸 골라라. 정답 바로 나오실 거예요. 인건비 관리. 자, 인건비 관리는 매장 내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아니라 이 매장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이제 손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행하는 업무다. 이렇게 아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7번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나오는데요. 이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업이 적극적인 태도로 사회 속에서 이 기업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기업의 윤리적 책임 그리고 자선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이에요. 뭔가 기업이 그냥 판매하고 법 잘 지키고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를 해라 이런 거죠. 뭐 이제 보시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쭉 읽어보시면 다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인데 3번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실행하도록 요구된 활동만 법률에 맞는 활동만 충실히 실행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아니라 그저 법적 책임을 다할 뿐인 그런 설명입니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어떤 기업이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그 기업의 자아 실현을 할 것이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소매상 발전 이론이 나왔네요. 소매상 발전 이론 우리 여러 가지 많이 배웠죠. 이제 키워드 잡으셔야죠. 진입, 성장, 쇠퇴 이렇게 딱 3단계 나오는 거. 이거는 시간의 흐름, 진입과 성장 그리고 쇠퇴, 시간의 흐름. 시간의 흐름 나왔을 때 수명 주기 이론이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간혹 있었는데 질문 많이 받았어요. 수명 주기 이론도 물론 도입, 성장, 성숙, 쇠퇴라는 어떤 단계를 설명하지만 쉽게 생각하시면 4단계라 보시면 돼요. 수명 주기는 4단계, 이 수레바퀴 이론은 3단계. 이렇게 외우셔도 괜찮고 이제 보시면은 정답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2번인데 나머지 3개 봐주세요. 변증법적 과정의 키워드는 정, 반, 합이었던 거. 정반합을 이제 사례로 설명하면 백화점, 할인점, 할인형 백화점 줄여서 할백이라 쓸게요. 백화점, 할인점, 할인형 백화점 이렇게 진화를 해가는 게 변증법. 그 다음에 수명주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도입, 성장, 성숙, 그리고 쇠퇴 이렇게 4가지 단계로 설명을 하는 거. 아코디언은 A, B, A, B 이렇게 2가지 요소가 반복되는 키워드를 가질 때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19번 가보겠습니다. 형태 효용을 물었어요. 형태 효용은
예를 들어서 이제 커피가 원두가 1kg가 들어온다고 쳐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소량으로 나누어서 내용물의 변경 없이 이 내용물을 감싸고 있는 포장의 형태만 바꾸는 걸 형태 효용이라고 불러요. 이거 이전에 기출문제에서도 나온 적 있죠. 그래서 정답이 리을이랑 미음이 되는데요. 쭉 읽어보시면 내용물 상관없이 포장이 바뀌는 걸 고르시면 이 두 개밖에 없어요. 1인 가구의 증가에 맞춰서 소량 포장 식품을 한다. 그쵸? 소량으로 바꾼 거죠. 그 다음에 미음 보시면 신선도를 높게 보이도록 랩을 씌웠거나 진열장의 온도가 보이도록 진열을 한 거죠. 포장만 바꾼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판매원이 이것도 상식 문제로 보실 수 있고 우리 한 몇 개 전에 나왔던 최근 기출에도 나왔던 내용이네요. 고객에게 친근함, 공손함, 공감을 판매원이 표현을 해서 이로 인해 많은 부담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는 거, 바로 감정 노동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우리 판매원들이 감정 노동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또 하나의 소비자로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상품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오시죠, 이제? 정답은 5번. 상품 자체의 요소가 아닌 거예요. 물론 이 상품을 포장하는 포장면에다가 이 판매자가 어떤 기업인지 정보를 써서 줄 수는 있겠지만 이 상품 자체를 구성하는 요소가 판매자 정보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으로 올라가 볼게요. 고객의 시선을 사로잡아 점포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뭐가 하냐? 이제 고객의 시선을 사로잡아서 점포로 들어오게끔 하는 거는 매장 밖에서 이 점포가 주는 정보가 뭐냐? 이거겠죠. 그래서 쇼윈도, 매장 밖에서 보여지는 매장 내부의 모습이나 뭐 마네킹에 입혀놓은 옷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쇼윈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3번은 상식 문제였어요. 상식 문제. 이것도 쭉 한번 읽어보시면 판매원이 친근감을 주겠다고 유해거나 속어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비즈니스 매너가 아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24번 진실의 순간인데요. 이 진실의 순간이라는 거는 우리 앞에서도 문제 푸셨던 여기 판매원과 고객이 이 접촉하는 순간, 그리고 이 고객이 어떤 매장에 딱 들어오자마자 느껴지는 어떤 감정, 그 순간, 이거를 이제 MOT라는 개념으로 배우셨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고객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이 진실의 순간을 좌우하죠. 매장의 청결, 상품의 진열 상태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더러운 매장에서 쇼핑을 하고 싶어하는 고객은 없다. 자, 그 다음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종업원에게 권한 위임, 임파워먼트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내용에서 이 종업원한테 임파워먼트를 해줘야 이 판매 효율성도 높아지고 이 종업원이 느끼는 자신감이나 자존감에도 굉장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4번이 정답이에요. 고객이 종업원과 마주하는 첫 10분만 적용된다. 무슨 일요일에 10미닛도 아니고 무슨 10분이에요. 이 진실의 순간이라는 거는 계속 적용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5번이랑도 관련이 되는 곱셈 법칙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어떤 판매원이 어떤 고객을 만나서 100번을 잘했어요. 그런데 이 고객이랑 어느 날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한 번 싸웠어요. 그러면은 100번 잘했으니까 뭐 그럼 99번 잘한 거네, 이게 아니라 한 번을 못하면 곱하기 0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100 곱하기 0은 0이죠. 이 고객의 이 기업에 대한 만족도는 0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곱셈 법칙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5번 보시면 여러 접점 중 단 한 곳에서라도 부정적 인상을 준다면 기업의 이미지가 손상된다. 이게 맞는 설명이네요. 진실의 순간. 요거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앞에 이론 파트로 가셔서 다시 한번 보시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5번 식료품점이나 편의점 또는 뭐 드럭스토어, 올리브영처럼 공간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점포에 적합한 배치가 뭐냐? 바로 나오시죠? 격자형입니다. 격자형이 효율의 끝판왕. 근데 이제 격자형이랑 완전히 반대되는 배치가 자유형 배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유형은 보통의 이제 백화점에 있는 명품관 같은 데서 사용하는 배치고요. 효율성은 엄청나게 떨어지지만 어떤 심미적인 안정감이라든지 또는 이제 아름다움을 추구해서 자유로운 쇼핑을 하게끔 해서 이제 소비를 이끌어내는 그런 배치고, 경주로형 배치도 이제 보셨었는데, 경주로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백화점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백화점에서 이렇게 매장을 테두리에 위치하게끔 해서 이 매장에 이 입구를 하나하나 다 연결한 그런 형태가 바로 경주로형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번 시험에서도 이제 격자형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하실 때는 자유형이나 경주로형에 대해서 조금 한 번씩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6번으로 가시면 판매 촉진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뭐 보너스팩, 샘플링, 공개 시연, 멤버십, 콘테스트 5개가 나는데 이거 5개 다 비가격 촉진 수단 맞아요. 선생님이 이론 파트에다가 가격 촉진 수단만 따로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가격 전략에서 한번 보시고, 일단 우리 여기 비가격 5개를 보시면 정답은 쉽게 나옵니다. 사실 정답은 이제 샘플링인데, 샘플링이 비가격 수단인 건 맞는데 보세요. 정상 제품을 소량 견본품으로 제작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을 샘플링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보너스팩이 뭐다? 묶음 포장이나 번들 형태로 정상 가격에 제품을 추가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개 시연이 뭐냐? 실제로 제품의 시연을 통해 사용법과 기능의 특장점을 홍보하는 방법을 말한다. 시연해 주는 거구나. 멤버십이 뭐냐? 우리 매장의 회원에 대해서 로열티 프로그램을 해주는 거구나. 들어보신 적 있죠? 콘테스트가 뭐냐? 소비자가 참여하는 경진대회 같은 촉진수단이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비가격 수단 나왔지만 여러분 앞으로 다시 가셔서 가격 수단만 정리해 놓은 것도 한번 꼭 봐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제 2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고객의 불만 처리 시 응대 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거 상식 문제인데요. 쭉 읽어보시면 고객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이 부분이 틀렸죠.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대해야 하는 게 판매원의 비즈니스 매너입니다. 자, 28번 가볼게요. 상품을 진열할 때 유의할 사항이 아닌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1번부터 보시면 상품 가격 용량을 보기 쉽게 진열해야 고객의 구매 욕구를 끌어낼 수가 있겠죠. 자, 2번 상품의 훼손을 피하기 위해 고객의 손이 닿지 않게 진열한다. 틀린 설명이네요. 정말 막 귀중품, 쉽게 깨지기 쉬운 그런 물품들이야 예외적인 상황이겠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직접 먹어보거나 만져보거나 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구매 욕구를 끌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마트 가보시면 음식의 경우에는 시식 코너를 운영을 한다든지 일반 공산품들의 경우에는 다 손으로 만져볼 수 있게끔 만지기 편리하게 진열을 해놨잖아요.
체험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구매 욕구가 끌어오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상표가 잘 보이게 진열해야 되고요. 무너지지 않게 안정적으로 진열해야 고객이 다칠 일이 없겠죠. 품종 경계를 구분해라. 맞죠? 음식은 음식끼리, 뭐 생필품은 생필품끼리, 생필품 안에서도 뭐 샴푸끼리, 바디워시끼리 이렇게 품종 경계를 해놔야 고객이 쇼핑을 하는데 더 즐겁고 편안하게 쇼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9번은 구매 시점 광고. 전 이런 거 좋아하는 문제예요. 구매 시점 광고 이제 편의점에 들어가셨을 때를 딱 떠올려 보시면 그 편의점에 카운터 있고 판매원이 있으면은 그 카운터 주변에 있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POP 광고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주로 소매점의 점두나 점두라는 거는 그 점포의 가장 머리 맨 끝에 부분 말해요. 점두나 진열대나 점포 내 전시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POP 광고.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판매 촉진 전략이고 5번이 제일 중요한데 이 구매 시점 광고의 키포인트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엔 충동 구매예요. 매장의 분위기나 이미지 연출과는 관련이 없다가 아니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POP 광고가 충동 구매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주의사항이 있었죠. 절대로 매장 내에 남발해서는 안 된다. 남발 금지. 이게 주의사항이었습니다. 자, 판매원의 도움 없이 제품 정보를 제공하기도 해요. 저는 판매원한테 설명을 듣지도 않았지만 뭐 요즘 그 편의점에 카운터 가보면 옛날에는 그냥 일반 담배만 광고했었는데 저 한 대학생 때부터는 그 찐담배 광고를 하다가 요즘에도 버블 전자담배 광고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관심도 없는 제품이지만 그냥 거기에서 계산을 하면서 기다리는 동안에 막 여기저기를 둘러보면서 자연스럽게 정보를 습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쵸? 자, 3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MTP. MTP는 이 친구는 이제 잊을만 하면 출제가 되는 친구입니다. MTP.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MTP는 이제 줄임말이었는데 Man, Time, Place에서 앞글자를 따서 MTP라고 하고요. 고객이 이제 불만이 생겼을 경우에 이 불만을 해결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Man은 그 고객이 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을 바꾼다. Time은 시간을 바꾼다. Place는 장소를 바꾼다예요. 지금 이 고객이 사람을 바꾸면은 조금 더 객관적인 설명을 처음부터 함으로써 조금 이렇게 고객의 화가 누그러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그런 화가 나신 고객들이 꼭 하고 싶어 하는 게 윗사람들이 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랫사람에서 조금 이제 높은 직급의 사람으로 바꾸면은 좀 높은 직급의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어떤 응대를 받고 불만이 사라질 수가 있다. 이게 맨. 타임은 시간을 바꾼다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 고객을 잠깐 대기실에 좀 편안한 상태로 대기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뭐 5분이나 10분, 뭐 30분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조금 고객이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누그러지는 좀 이렇게 진정이 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 이제 플레이스는 장소를 바꾼다예요. 지금 막 매장에서 화가 났어요. 근데 이제 이 고객이 이제 불만을 막 표출하니까 이제 상담실이나 사무실로 안내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장소를 바꾸면은 조금 이렇게 심리적으로 환기가 되면서 이 불만이 누그러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1번 매는 사람에 대한 부분으로 불만에 응대하는 사람을 바꾼다라는 설명 맞죠? take는 되게 좋은 말이긴 해요. take responsibility래요. 책임을 다한다라는 내용으로 친절하고 신속하게 책임지고 해결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좋은 말이지만 T는 타임이에요. 타임. 그래서 이거 틀린 설명. 정답 2번입니다. 이제 3번 보시면 고객의 언성이 높아질 경우 상급자가 응대하도록 안내한다가 이게 맨에 해당하는 설명이었고요. 고객이 서 있을 경우에는 편안한 장소로 이동시켜서 그러니까 장소를 바꾼 거죠. 그러니까 플레이스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제 매장에서 불만이 발생한 고객을 만족팀이나 상담실로 안내해라.
이것도 이제 장소를 바꾸는, 또 장소도 바꾸고 사람도 바뀔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NTP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31번. 기업의 각 제품에 고유한 브랜드명을 붙여서 브랜드별로 서로 다른 세분 시장을 목표로 삼는데요. 유용한 브랜딩 전략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제가 이제 이건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CJ 푸드빌이라는 CJ 계열사가 있습니다. CJ 푸드빌에 브랜드가 굉장히 많아요. 뭐뭐뭐뭐 있는지 아세요? 자, 뚜레쥬르가 CJ 푸드빌 겁니다. 또 빕스도 CJ 푸드빌 거예요. 빕스 많이 가보셨죠? 그리고 이제 한식 뷔페인 계절밥상,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많이 가봤는데 계절밥상도 CJ 푸드빌 겁니다. 그리고 또 요즘 이제 신도시에 가면은 많이 볼 수 있는 제일제면소라는 식당이 있어요. 얘네 다 음식이거든요. 음식인데 이 각각의 제품에다가 고유한 브랜드명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뚜레쥬르라는 빵집을 짓는데 CJ 뚜레쥬르라고 짓지 않았죠. CJ가 누구나 되면 알만한 기업이고 이미지도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CJ 뚜레쥬르, CJ 빕스, CJ 계절밥상, CJ 제일제면소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어요. 각각이 마치 하나의 브랜드인 것처럼 마케팅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멀티 브랜딩이라는 다수 브랜딩 전략입니다. 다수 브랜딩 전략이에요. 각각의 제품에다가 이름을 각각의 브랜드인 것처럼 붙여서 똑같이 뭔가를 먹고자 하는 소비자들이지만 각각의 욕구를 세분 시장을 다르게 해서 목표로 삼은 그런 전략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다수 브랜딩 하면은 CJ 푸드빌 딱 떠올려 주시면 아주 유용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포장 패키지. 이 패키지 문제 나왔어요. 포장의 근본적인 목적은 사실 제품의 보호입니다. 보호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장점을 주죠. 여기 있는 내용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중요해요. 자, 1번. 포장은 용기를 포함해서 제품을 감싸는 물체를 총칭합니다.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2번. 포장은 제품의 이미지를 향상시켜주는 기능을 가져요. 제품 자체에다가는 디자인을 못하지만 포장에다가는 디자인을 할 수 있거든요. 자, 3번. 포장은 고객이 구매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과 무관하다가 아니라 구매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 가지 칼로리 정보나 그 기업의 정보나 또는 어떤 영양 성분이 들어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주고 디자인을 굉장히 이제 예쁘게 해가지고 구매 욕구를 끌어낼 수도 있는 그런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자, 4번. 포장을 통해서 유통업체와 소비자에게 운반의 용이성을 제공한대요. 우리가 이걸 배운 적은 없지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액체로 된 물건이나 아니면 가루나 과자같이 조그맣게 생긴 물건들을 박스 안에 포장함으로써 굉장히 운반을 하기 편리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5번. 제품의 보호는 포장의 기능 중 하나입니다. 네, 그쵸?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자, 33번. 33번은 상식 문제. 쭉 읽어보시면 우리 요거 예전에도 한번 나왔어요. 정치나 종교 얘기 하지 말자 하면 안 돼요. 친구끼리도 하면 안 돼요. 남친이랑도 하면 안 돼요. 자, 34번. 교차 판매에 적합한 상품 유형이 뭐냐라고 했어요. 교차 판매 먼저 정리하고 가면은 교차 판매랑 비슷한 개념이 이제 상향 판매가 있습니다. 교차 판매는 영어로 크로스셀링, 상향 판매는 업셀링이라고 불렀고요. 이 크로스셀링은 뭐냐면 관련된 상품을 추가적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전략이에요. 업셀링은 조금 더 고급이고 조금 더 프리미엄급의 상품을 추가적으로 판매하려는 노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차 판매에 해당하는 설명은 이 물건들 중에서는 보완제입니다. 보완제. 보완제.
예를 들면 이제 교차 판매에서는 치약이랑 칫솔이 교차 판매가 되고요. 또는 삼겹살이랑 상추, 또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이패드랑 애플 펜슬, 요것도 보완제가 돼요. 이렇게 같이 사용하면 좋을 관련된 상품을 함께 판매하려는 그런 전략을 교차 판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들의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보완제, 서로가 같이 쓰면 좋다라는 보완을 해준다라고 해서 보완제라고 부릅니다. 자, 35번으로 가볼게요. 기억은 최종 소비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제품이고, 니은은 기업이 이 완성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투입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제품이래요. 기억은 소비재, 니은은 산업재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답은 4번이 돼요. 자, 36번은 상식 문제입니다. 판매원의 자세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자, 일단 정답은 5번이 되는데 이 정답을 고르시는 데는 문제 없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그 방법의 문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객 응대 중에 다른 고객이 부르면 고개만 돌려서 확인했음을 알려준다가 아니라 즉시 다른 점원을 연결시켜줘서 다른 판매원이 상대를 하게 하거나, 또는 이제 그 고객에게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라고 양해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보다 먼저 돼야 할 것이 뭐냐면 지금 상대하고 있는 고객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주기 전에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겠습니다. 이 답을 찾는 거는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1, 2, 3, 4가 너무 이제 바람직한 자세니까. 자, 37번으로 가볼게요. 이제 거의 다 오셨어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자, 포스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판매 시점 관리죠. 이 포스 시스템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자료는 뭐냐면 그 이제 매장에 있는 제품의 수량이나 어떤 제품이 얼마나 팔렸는지 그런 매장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들어오겠고, 또 이 포스 시스템에 그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이 도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마트 가시면은 회원 번호 누르면은 포인트도 쌓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고객 정보도 넣을 수가 있어요. 플러스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떤 점원이 몇 시에 판매했는지 그런 판매원에 대한 정보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여기서 획득한 자료를 활용 가능한 분야가 아닌 게 뭐냐 했어요. 자, 시간대별의 매출이 어떻게 되냐 할 수 있겠죠. 인기 상품과 비인기 상품을 구별할 수 있냐 할 수 있겠죠. 어떤 상품이 잘 팔리고 어떤 상품은 잘 팔리지 않는지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적정 발주량이 얼마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재고량은 몇 개냐까지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고객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고객의 나이대별로 얼마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냐도 알 수 있는데, 물류 비용이 얼마냐, 배송 비용이 얼마냐, 요거는 포스 시스템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자료입니다. 그쵸? 자, 38번이에요. 요거는 이제 영어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브랜드 자산이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브랜드의 정체성이고 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브랜드 자산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브랜드 아이덴티티.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뭘로 결정이 되느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 브랜드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플러스 그 브랜드를 알고는 있는데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는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지, 이 두 가지가 브랜드의 어떤 자산을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요거 모르셨어도 괜찮아요. 이번에 한번 나왔으니까
브랜드 자산은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 이미지로 결정이 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한번 해주시고 가실게요. 자, 39번은 서비스의 특성이 아닌 거 뭐냐? 이거 딱 보이시죠?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서비스는 형태가 없습니다. 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판매 촉진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이 뭐냐? 키워드는 소비자 대상이 아닌 걸 골라라 예요. 할인 쿠폰, 세일, 보너스 팩 앞에서도 나왔고 사은품 전보다 소매상이 소비자한테 해주는 판매 촉진 방법이죠. 그런데 판매 장려금은요. 판매 장려금은 도매상이 소매상한테 우리 제품 좀 괜찮은 골든존에다가 진열을 해주세요 라거나 우리 제품을 조금 다른 브랜드 거보다는 많이 진열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판매를 장려해주는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이 바로 판매 장려금이에요. 그래서 판매 장려금은 이 푸시 마케팅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인 거죠. 그래서 이거 마케팅 관련해서 나왔으니까 그 푸시 전략이랑 풀 전략 꼭 여러분 혹시 기억 안 나시면은 앞에서 복습하시고 돌아오시길 바랄게요. 요거 출제 확률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번 커뮤니케이션 가보면요. 요거는 처음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계셨던 일상생활 속에서의 그런 알 수 있는 그냥 기본적인 상식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게요. 커뮤니케이션은 어쨌든 대화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보내는 송신자가 있어요. 보내는 사람이 있고 수신자가 있어요. 그 대화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송신자랑 수신자가 계속 바뀌는 거죠. 이제 어떤 문장을 딱 말을 했다고 했을 때 송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고 전달되는 정보를 우리는 메시지라고 합니다. 메시지라고 하고요. 이제 주변에서 막 방해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잡음이라고 하고 송신자의 생각이 어떤 말이나 글로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는 부호화라고 해요. 그리고 송신자가 부호화한 말이나 글이라는 그 메시지를 수신자가 어떨 때는 오해를 해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예 못 알아듣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 과정을 해독을 하는 과정이라고 해요. 해독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보시면은 발신자는 메시지를 보내는 주체이다. 맞죠? 부호화는 발신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내용을 시각적이나 청각적인 부호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다. 맞고요. 반응은 메시지를 전달한 후에 발신자 행동을 의미한다. 아니죠. 반응은 송신자가 수신자한테 메시지를 보냈을 때 그것에 대해 다시 돌아오는 것이 반응이잖아요. 다시 돌아오는 게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은 메시지를 전달한 후에 발신자 행동이 아니라 수신자 행동이다 라고 바꿔주셔야 정답이 되겠네요. 잡음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끼어드는 방해 요인으로 계획되지 않은 현상이나 왜곡이 일어나는 것이다. 맞고요. 해독화란 발신자가 부호화하여 전달한 의미를 수신자가 해석하는 과정이다. 맞아요. 이 해독화가 잘 안 될수록 서로 간에 이제 오해가 쌓이고 그 오해를 또 잘 풀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직장 생활을 할 때나 뭐 일상 생활을 할 때 친구 관계, 연인 관계에서도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부호화를 어떻게 하는지 해독화를 어떻게 하는지 그 방식의 차이가 좀 적어야 관계가 안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42번으로 가볼게요. 소매업체의 서비스 회복. 서비스 회복은 이제 고객의 어떤 불만이 발생한 이후에 이 고객의 불만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해결해 줌으로써 우리 기업의 이미지를 지켜내는, 다시 회복하는 그런 과정을 서비스 회복이라고 불러요. 자, 1번.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줘. 그쵸?
공정한 해결책을 제공하고요. 신속하게 문제를 처리해줘야 이 소비자가 화가 나지 않겠죠. 너무 오래 기다리거나 뭐 해결해 준다 그랬는데 전화도 없고 연락도 없고 그러면 너무 화가 나잖아요. 고객의 불만이나 불평에 공감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당연히 맞고. 서비스 실패 시 서비스 회복은 불가능하다. 아니에요. 서비스 회복이라는 것 자체가 서비스 실패했어. 인정하자. 근데 우리 이거 잘 해결해서 더 나은 기업 이미지를 만들자 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서비스 실패했어도 잘 해결만 하면 훨씬 더 좋은 이미지를 고객에게 줄 수가 있어요. 뭐 고객이 불만 한 번 딱 생겼다고 그 기업한테서 완전 평생을 되돌리나요? 아니죠. 뭔가 불만이 생겼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더 나은 보상이 오고 하면은 뭐 실수할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자, 43번. 구매 후 자신의 구매 의사 결정에 대한 고객의 심리적 불안감을 낮춰주기 위한 사후 관리 활동을 물었어요. 사후라는 거는 애프터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구매를 이미 끝낸 거예요. 끝낸 다음에 기업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를 보시면 정답은 4번이 되고요. 판매 이후에 해당 제품의 우수성에 대한 자료를 소비자한테 꾸준히 제공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아 그래 내가 잘 샀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를 시켜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들도 보시면은 1번 구매 대안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거는 소비자가 여러 가지 구매 대안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 도중에 구매를 하는 도중에 줄 수 있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소비자에게 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느끼게 해야 되는 거는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다고 욕구를 인식하기 전에 줄 수 있는 전략이고요. 3번도 마찬가지. 문제를 인식하는 계기를 주는 거는 이 제품을 사야겠다는 생각하기 전이죠. 그 다음에 5번. 구매 대안들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거는 1번이랑 똑같은 말이네요. 여러 가지 구매 대안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주는 구매 도중에 줄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사후 관리 활동을 물었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44번 가시면 포스가 다시 한번 나오네요. 포스, 판매 시점 관리. 자, 포스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뭐냐.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포스 시스템 도입으로 잘 팔리는 상품과 잘 팔리지 않는 상품을 선별할 수 있는 단품 관리가 가능해졌다. 우리 요거 잠깐 딴 얘기인데 단품이 영어로 스쿠였던 거는 참고로 꼭 알아주시고요. 맞죠? 맞는 설명. 자, 포스터미널은 통신 기능 되죠. 금전 등록 기능을 갖춘 카드 결제 띡 되죠. 컴퓨터 본체와 스캐너 그 스캐너 바코드 읽는 거 있잖아요. 띡띡띡띡 구성되어 있다. 맞는 설명. 포스는 모든 정보 원천으로부터 고객 정보를 통합 분석하는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 포스가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인가요? 아니죠. CRM을 구현하는 그 어떤 수단이 포스가 될 수는 있지만 포스랑 CRM은 아예 다른 개념입니다. 포스는 판매 시점 관리예요. 자, 4번. 포스 시스템 도입으로 매상 등록 시간이 단축되었다. 맞죠? 플러스 인건비도 절약이 되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직접 다 입력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입력하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온 거예요. 자, 5번. 포스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판매원의 입력 오류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 기계가 바코드를 통해서 하니까요. 이번 시험에 바코드 문제가 안 나왔는데 바코드도 한 번씩 기출문제 푸셨던 거 넘겨 보시면서 복습해 주시고 자, 4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평가 예를 들면은 난 제로사이다 맛있어. 제가 지금 제로사이다가 눈앞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난 제로사이다 맛있어. 느낌.
제로 사이다 먹으면 살 안 찔 것 같아. 행동 성향. 그래서 나 편의점 가면 제로 사이다 하나씩은 꼭 사. 이런 어떤 평가나 느낌이나 행동을 뭐라고 하냐. 너무 쉬운 문제죠?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태도. 이렇게 조금 쉬운 문제로 45번까지 마무리가 됐는데요. 여러분, 이제 시험이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또 2022년도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시험 마무리 잘 하시고 꼭 합격하셔서 좋은 결과 가지고 이번 연도 행복하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쭈쌤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앞날에 꼭 행복과 성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